그러면 예. 그러면 지금부터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저는 먼저 김희정 의원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사실 경계성 지능인 제가 정말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하고 막 저도 관심만 갖고 있다가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먼저 해주셔서 우리 김희정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뭐 발달 장애인 관련된 국제 대회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이 지적 장애의 개념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뭐 예컨대 발달장애인 스포츠 축제가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있습니다. 거길 가보면 막 캐나다, 미국 선수들은 너무 보면은 우리 선수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능력이 뛰어난데요. 자세히 보면 그들에 있어서 그 나라에서 지적장애의 개념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보면 지적장애의 개념을 굉장히 작게 하고 있는데요. 좁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경계성 지능인을 별도의 법으로 해서 우리가 이들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적장애의 개념을 확대해서 오히려 더 든든한 지원이 된다면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장애가 어떤 부족함의 뜻이 아니라 장애라는 것은 스페셜한 우리의 지원과 그리고 관심과 돈이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인식이 바뀐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관심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 김희정 의원님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해요. 뭐 하나 버릴 것 없는 야무지고 일 잘하고 야무지고 또 열정이 있는 의원께서 맡아서 해주신다니까 여러분들 든든하시죠? 아마 팔을 비틀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낼 분이 김희정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여당의 김상훈 의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저희가 반드시 우리 경계성 지능인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여기 의원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아마 든든한 힘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지금 당진에서도 오셨죠. 또 부산에서도 오시고. 네. 아까 제가 의원님들을 조금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잘 아시지만 법안 발의의 기본이 이제 20분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추가로 오신 분까지 합쳐서 16분이 다녀가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몇 분만 더 하면 일단 법안 발의 기준은 마련을 합니다. 최근에는 참 10명으로 바뀌었어요. 참 법안이. 그러니까 저희 오늘 오신 분만 찬성을 해도 법안은 무조건 통과가 됩니다. 발의가 됩니다. 예. 네. 예. 잘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그러면은 제안 발표를 이제 이교봉 센터장님, 서울시는 2년 전에 별도 지원센터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실제 경험했던 걸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발표 오신 분들이 제가 아까 섹터를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책을 만드시고 주로 제안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의 먼저 발표가 좀 있고 현장에서 내가 당사자다 또는 당사자의 가족이다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 간극을 좁히고 보다 촘촘하게 법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2부 자장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년 동안 활동을 하셨던 서정숙 의원님 자리해 주시고 자리하셔서 다시 다른 분들 모시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서 표결 열심히 하고 다시 와서 또 여러분들하고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격려와 관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김희정 의원님께서 과거에
여성가족부 장관님으로 계실 때 활동하시던 모습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잃고 방황을 할 때 장관님께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우호적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시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전국 각 지자체마다 꿈드림 센터가 만들어져서 어려움에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찾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의원님의 이 열정을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우리 경계선 진흥회를 위한 이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통과되고 또 우리 어려움을 겪는 우리 친구들이 이 여러 가지 법률과 사회적 지지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드리는 순서는 우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경계선 진흥인이 어떤 대상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경계선 진흥 관련 법 제정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법률 제정 방향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의 중요한 내용들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법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자료집에 또 별도로 실어놨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계선 진흥인에 대한 개념을 도출할 때 통계학적으로 통계의 정규 분포인 가우스 분포라고 합니다. 이 통계 정규 분포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편차 구간을 15로 두었을 때 표준 편차를 두었을 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구간인 85와 그리고 70,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이 대상이 경계선 진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하는 정신건강 통계 편람 DSM이라고 그러죠. 이곳에서 정의를 가장 우리가 기준을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범주의 지적 기능과 지적 장애 사이에 마이너스 1에서 2 구간 죄송합니다. 이 포인트 불이 안 나옵니까? 이 포인트 불이 안 나와서 이게 지시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71에서 84 사이에 존재를 하는 이 대상을 의미하는데 이 통계 편람에서도 지능지수가 71에서 84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집단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임상적 도움은 필요하지만 지적 장애로 볼 수 없는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지능에 대한 이 개인마다의 어떤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능 지수를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의를 내린 것이 개인의 경계선 지적 기능이 임상적 주의를 요하거나 개인의 처치나 예우에 영향을 줄 때 지칭한다. 이렇게 좀 모호하게 이렇게 임상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런가 하면은 경계선 지적 기능과 경도 지적 장애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자들은 지능 지수를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임상 현장과 교육 현장 등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실제 제가 작년 말에 우리나라의 소아정신과 의사의 포럼을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 DSM-5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토론자로 나오신 어떤 의사, 현장 의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계선 지적 기능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지능 지수가 없으면 뭐로 이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설명하는 의사나 받아들이는 임상자나 다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본인은 이 지능지수를 삭제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 부분 저도 이 공감 가는 부분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DSM-5가 나오면서 혼란을 이렇게 가중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질병분류에서는 인지적 기능과 인식을 포함해서 불특특한 징후, 증상과 징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모호하게 이렇게 내리고 있죠. 그리고 지적장애협회에서는 미국 장애가 아니라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 지적장애 하위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근거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속에서 우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정하지 못해서 적응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역시도 부분적인 어떤 것은 맞지만 또 한 부분은 또 이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감각기관이 외부의 자극을 정보로 받아들여서 우리 뇌에서 정신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가공하고 저장하고 처리해서 알을 얻는 것, 이 과정의 어떤 정신활동 과정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지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기억에 하고 저장하고 하는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는 그런 작용과 동시에 적응 활동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적응 기능이 형성됩니다. 말 그대로 자기를 관리하는 자기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것을 통해서 포함하고 있는 개인적 관리 기술이나 개념적 기술이나 또는 사회적 기술 이런 것들이 다 포괄하는 것이 우리 이게 이 적응 행동인데 이런 것들을 삭제하고 지적 기능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러한 논란들은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하기로 하고 대체적으로 우리 지능의 정규 분포를 고려했을 때 우리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실제 측정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임상적 진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을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의심 대상자를 저희들은 이렇게 측정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경계선 지능이 몇 명이냐.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 어느 나라도 실측한 경계선 지능인이 몇 명이라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추정치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는 전체 인구 약 5천만 명을 이렇게 계산했을 때 13.59%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700여만 명이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우리 지적장애 처리는 2.3% 6배가 되는 인구가 우리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외국에서는 지적장애의 범주를 넓혀놓았다 맞습니다. 1973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경계선 지적 기능을 이렇게 따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지적 장애에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분리한 이유가 워낙 대상이 많아지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리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각 나라마다 경도 지적 장애와 경계선 지능은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각 나라마다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 지능인은 학령기 하나급에 2 내지 3명으로 봤을 때 전국에 한 80만 명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 경계선 지능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조금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올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대체적으로 앞서 얘기했지만 지적 기능의 제한이 2차적으로 사회성과 그다음 정서행동 이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지적인 이 문제가 파생되어서 우리 사회성의 문제 또는 우리 정서의 문제 이런 것들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우선 인지적 특성을 이렇게 보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 기억 용량이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것들이 용량이 제한받음으로써 집중력이 아주 좀 취약합니다. 오래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각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우리 이렇게 가공하는 어떤 이 능력 이게 다소 이게 제한을 이렇게 좀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부산에서도 동쪽에 뜨고 서울에서도 동쪽에 뜨고 그래서 다른 동쪽에 뜨는가 보다 이렇게 추론가 그다음에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달 부산에 가도 동쪽에서 뜨고 서울에서 동쪽에 뜨니까 이게 다른 동쪽에 뜨는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런 추론과 일반화가 잘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인지 과제에 대한 처리가 대단히 어려운 이런 인지적 특성이 있고, 그리고 먼저 아래의 사회성 특성을 이렇게 보면은 사회적 감수성이 좀 떨어집니다. 사회적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흔히 말해서 눈치가 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의 감정을 읽어내는 조망 수용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우니까 눈치 없거나 또는 사회적 기술, 흔히 말해서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뭉쳐져서 사람과의 관계하는 그런 기술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 관리에 대한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회적 기술이 이렇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이런 것들 사회적 눈치 없고 그다음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그것이 성취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존감이 무너지고, 무너진 자존감과 또 이 힘든 어떤 이 관계 이런 것들이 결국 정서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우리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의 40%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핀란드의 종단 연구한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꽤 많은 친구들이 정신과 치료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지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그리고 놀림당하고 거부당함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이런 어떤 정서적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경계선 지능이 겪는 주요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우리 경계선 지능 청년 정책 소외 실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조사된 어떤 결과치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정도 공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곳에 실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경계선 지능인이 겪는 주요 어려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학습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업 성취가 어렵다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학습 축적이 느림으로 인해서 매우 반복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고라는 것은 생각과 궁리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궁리하고 하는데 이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들이 사고와 사고의 연결, 생각과 궁리가 연결이 잘 이렇게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는 각각의 단계별로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이렇게 이 공부와 일상생활의 연결이 다소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산은 계속 반복 학습을 함으로 계산을 할 줄 압니다. 대화도 잘 합니다. 그러는데 2 곱하기 2는 4라는 것은 분명히 계산해내는데 편의점에 가서 200원짜리 물건 2개 사고 400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이 학습이 사회와 연결 못하는 상황으로 해서 학습 능력 개선이 대단히 좀 어려운 어떤 이런 것을 계속해서 그리고 또 우리 요 교육부 과장님도 오셨는데 교육 정책이 학습 부진에만 좀 집중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학습을 열심히 시키면 성적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적응 행동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후에 더 어려움이 이렇게 발생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교에는 공부하는 곳이니까 학습 부진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것을 열심히 하긴 합니다. 그러는데 그 이면에
적응 행동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특수교육과 일반 교육 사이에 사각지대가 이렇게 존재함으로써 우리 경계선 지능인의 어떤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친구들은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학급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죠. 실제 교실 내에서도 우리 선생님도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청소년기 학업 과정을 충분히 성취하지 못하고 그리고 적절한 진로 계획을 이렇게 갖지 못하는 이 상태, 그리고 직업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으로 유행되었습니다. 청년으로 유행됐을 때 받아주는 곳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갈 곳도 없고 놀 곳도 없고 불러주는 것도 없고 나중에는 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또래와 타인 관계에서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회 정서적으로 이 전체적인 상황 이해나 감정을 읽는 능력이나 타인의 공감대 형성하는 것, 사회적 감수성과 그다음에 사회적 기술 이런 것들이 다소 이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성장기 청소년과의 관계에서 따돌림 당하고 거부당하고 배제당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부모님들도 학교에서도 이해를 못하니까 너는 왜 노력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능력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태도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의 용량은 요거만큼인데 자꾸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우리 아이가 너 때나보다 조금 주변에서 열심히 이렇게 환경을 만들고 압박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압박이 오히려 이 친구들에게는 어려움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에게 거부당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관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SNS나 이런 걸 하면서도 되게 불안해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학창 시절의 친구 관계 문제가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 동료의 이 문제로 이렇게 관계 확장이 어렵게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가 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그렇게 긴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14년도 EBS에서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동시에 지금도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지만 바깥에 나가서 잘 모르는 타인에게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들을 수용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못난이로 취급하고 그 못난이로 취급된 것이 낙인으로 찍히고 그리고 거부당하는 어떤 이런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고 타인에 의해서 살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배제당했을 때 대단히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삶에 놓여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가족 간의 이 문제를 이렇게 살펴볼 때도 이 교육의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긋난 시선이 존재를 합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닌 태도의 문제로 누구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고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것, 내가 생활하는 그 방식의 자동적 사고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자동적 사고는 우리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의 문제에 대한 어떤 차이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느 한쪽 양육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이렇게 생겨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너는 왜 열심히 안 하느냐, 왜 도전하지 않느냐, 왜 회피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질책으로 이게 자녀들의 고립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 청소년 쉼터에 가보면 우리 가출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경계선 지능 자녀에게 이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또 다른 자녀는 또 이 방치되는 어떤 소외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문제도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가족 간의 어떤 갈등도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저도 늘 마음이 이렇게 미어집니다.
이 정말 에너지를 가다 투입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좌절감을 이렇게 갖게 되고, 그리고 이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진되는 어떤 느낌을 우리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가져봤을 겁니다. 그리고 경계선 진흥에 대한 교육과 정보가 거의 부재합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히 경계선 진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경계선 진흥인 지지체계가 제가 근무하는 이곳 한 곳입니다. 물론 지난 7월 달에 우리 노원구에서 하나 만들긴 하셨지만 유일합니다. 어디 가서 손을 내밀까요? 어디 가서 정보를 얻을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이 힘들어하는 게, 우리 친구들이 원만하지 못한 친구 관계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이거 지켜봐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한 이 여러 가지 치료, 상담, 꽤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이 친구들이 성인으로 유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노동시장 진입과 유지 어려움, 그리고 단기 아르바이트 내지는 실업 상태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회에 어떤 제한받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 존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에 우리 남성의 경우 창갑 친구 군대 힘들었잖아요. 지난번에 저기 그 복무 했는데 남성의 경우 이 군복무의 부담, 이 복무 부정 확률이 꽤 높습니다. 군대 가다 보면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의 경우 모르는 오빠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는 어느새 피해자인데 이용당한 가해자가 되어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 이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정말 어려서부터 조금 느리다는 이유로, 조금 다른 표현을 한다고 이유로 거부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억압당하고, 그런가 동시에 성인으로 유행됩니다. 갈 곳도 없고 놀 곳도 없고 불러주는 것도 없고, 결국 가는 곳은 이 은두는 외톨이 가정으로 이렇게 내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이 도움을 주지 않고 누군가와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경도 지적 장애로 퇴행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 보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으로 소외를 받는 사람들, 사회가 이 소외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실제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인, 우리 사회적 약자로 제도가 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이 겪는 어려움을 얘기했듯이 이 친구들은 성인으로 유행되어 가는 과정에 놀림과 거부당하고 놀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불러주는 것도 없고 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 내몰려 있는 이 당사자들이 사회적 약자 아니면 누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이들을 돌봐야 하는 차원에서 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구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많은 인구가 앞서 얘기했지만 700여만 명이 우리 경계선 지적 기능인의 의심이 된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계획과 지원, 그리고 우호적인 환경, 지지 집단의 유무에 따라 지적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화 발전이 가능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회의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반향을 일으킨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프레스토 검프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 주인공이 분명히 지능검사를 했을 때 지능검사 IQ 75라고 나왔습니다. 75 우리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지 않습니까? 75임에도 이 친구는 훌륭한 럭비 선수가 되었고 또 월남전에 참전해서 월남전에서 자기 전우를 구했다고 무공훈장도 받고, 그러고 나서 또 그 동료가 얘기해 줬던 그 얘기 따라와서
장애가 된 자기 상관과 함께 새우잡이가 돼서 큰 돈을 벌고 그리고 사회 기부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유능감은 없지만은 자기 꿈을 쫓아가려는 그 사회와 환경, 그 속에는 누가 있었냐면 지지하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엄마가 있었고 전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지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이 친구 자기 삶 살아갑니다. 우리 우호적인 환경 만들어주고 지지 집단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는데 방치할 경우 지적장애의 퇴행이 일어나서 개인적으로는 수동적 시혜자로서 의존적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들을 돌보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 인구 정책적으로 이게 제도가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 초안을 이렇게 만들 때 어떤 방향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방향은 우선 모든 법이 그렇듯이 법이 실현하고 지연하고 궁극적인 이유를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의 목적을 제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법적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지만 좀 모호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경계선 지적 기능을 임상적으로 진단 내리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 의지가 없는 겁니다. 만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임상심리사와 소아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병무청에 가서 입대할 때도 우리 진단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어렵다는 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준을 만들어서 합니다. 미국 기준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미국에서 지적지능을 제외한 것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는 이민자, 불법 이민자 꽤 많은데 언어적인 어떤 소통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종적이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복잡하니까 저 생각에 없었지 않았나.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적 기능 말 그대로 지금 수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니까 지금 현행 적용하고 있는 웩슬리 지능검사 70에서 79 적용하면 됩니다. 그 어려움이 없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정의를 제시하고 그리고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이렇게 부여하는데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근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 기초단위는 가정에서부터 책임지자. 가정, 사회, 국가, 온 국민들 책임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이들은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서 법적 지위를 분명히 세우자라는 차원에서 저는 가정의 책임도 이 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이 정책 실현을 위해서 체계성과 구체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과 그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실행 계획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태가 어떻게 되는가 실태 조사를 이렇게 하자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발달적 또는 삶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특성들을 지금 무시되는 경우가 꽤 곳곳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우리 권리 보장을 이렇게 해주자. 특히 말 그대로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안타까운 이들을 우리가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때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가해자가 아니고 이용당한 매개가 된 그런 대상으로서 피해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권리보장 지원이 저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지만은 우리 경계선 지능인 조기에 발견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적절한 개입.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체계와 이것을 구축하자.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전문성이 없이 전달하면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관을 만들자. 그런 전달 체계로서 중앙에 경계선 지능인 개발원을 만들고 지방에는 경계선 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이런 전달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법을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가지고 있는
이 법의 목적을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단순히 한 부분에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면적이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면적 지원을 통해서 이들이 스스로 능동적 주체로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회 구성원을 편입된과 동시에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우리 이들 다면적으로 잘 도와서 이들이 자기도 실현하고 그리고 또 자기 실현된 것을 바탕으로 사회에 편입이 잘 되어서 우리 사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곳에서 우리의 어떤 이 정의는 이제 논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이들은 분명히 여러 국제적인 어떤 자료들을 보더라도 장애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아닙니다. 장애인이 아닌데 거기에 발달 장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은 지적 능력, 이 지적 능력 그리고 적응 행동 이것이 양쪽을 다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흡해서 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원과 도움을 하는데 이들에 대한 판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기능과 장애인은 아니고 지적 능력과 그다음에 적응 기능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적 능력 우리 지적 능력을 수치화하는 것이 지능 검사지 않습니까? 지능 검사는 이 도구가 표준화된 것, 타당도와 신뢰도와 통계적으로 검증이 된 도구, 이 도구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성숙도 조사를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우리 적응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 대통령으로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하지 않더라도 임상심리사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 친구들의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열려 있고 또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저기를 저렇게 내려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앞서 얘기했지만은 우리 이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의 사회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으로부터 국민, 국가 모두 다 책임지자. 그럼으로써 이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명백한 법적 지위,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서 지위를 확보해 주자. 뭐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앞서서 제가 방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리보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 통합지원책에 대해서 저는 늘 이렇게 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오늘 토론자로 오신 이재경 박사님도 우리 경계선 진흥인 통합지원망 구축해달라고 연구도 이렇게 저희 센터 연구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누구 특정한 기관과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없습니다. 촘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발견하고 또 이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에 있어 개별화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작년에 뭐 다른 법률안을 보면 무조건 이 개별화 지원인데 개별화 지원 행정이 그만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서 이들을 지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 진단 발견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았고 우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우리 부모님 단체들이 이렇게 자비를 내어서 막 프로그램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계선 진흥인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국가가? 그래서 저는 이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우리 경계선 진흥인 발견 보호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법안을 삽입을 해봤습니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정말 에너지 낭비 많거든요.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이렇게 저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양육 지원, 교육 지원, 자립 지원, 고용 및 직업 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의료 지원 각각의 생활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경계선 지원들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중앙의 경계선
한국경제선진흥인 개발을 설치하고 지역에 경제선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이 친구들이 지역 사회에서 나름대로 손 내밀었을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지지 체계가 있고 또 그 지지 체계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능동적 주체자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반드시 이렇게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발행된 법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고용 사각지대 취업 인큐베이팅 팀 팀장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계선 진흥 청년을 위한 일경험 시범 사업을 하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번 24년도에 한 100여 명의 학생들한테 취업을 목적으로 한 진로 정보 또는 진로 컨설팅을 해줬고 그 다음에 공통 소양 교육, 공통 직무 교육 그리고 개별 직무 교육해서 각각의 지금 일경험 한 20명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행할 때 저희가 훈련 수당도 다 지급했고 그 다음에 일경험 할 때는 뭐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급여도 제공하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지금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늘은 이 법과 관련해서 특히 저는 학령기 쪽은 이미 교육부 쪽에서 충분히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제차하고 저는 학령기 이후에 관한 저의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도대체 이 경계선 진흥인을 위한 법령을 만드는 것 또는 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일단 보면 판정하기 어렵다. 경계선 진흥인 판정하기 어렵다. 정책 대상이 모호하다. 맨날 이런 얘기예요. 근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무슨 정책 대상 판정하는데 제일 까다로운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애인 판정.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 면제 판정. 그렇죠?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경계선 진흥인들은 군대에서 면제 판정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건 도구로는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다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 뭐 그런 문제는 있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교육부에서 좀 해결을 해주실 것 같고 조기에 이제 스크리닝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책 대상이 모호하다는 얘기인데.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모든 정책 대상이 전부 다 한 자리 숫자까지 다 확인된 다음에 실태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짜고 정책의 실행되고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일단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손을 드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교육부 쪽에서 얘기하는데 정말 보수적으로 얘기해도 4%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한 반에 한 명 정도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줘야죠. 저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좀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지 결국은 돈을 갖고 있는 기재부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김희정 의원님이 이 법안을 내면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실지도 있지만 각 부처에서 다 의견을 냅니다. 그때 과연 어떤 의견을 내시는지 정말 똑똑히 쳐다보시고 만약에 오늘 얘기한 것보다 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얘기한다면 부처에다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의견 개진을 해주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친구들이 복지의 영역의 대상인가 또는 고용정책의 영역의 대상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이 친구들이 저는 크게는 복지의 영역의 대상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마치 이런 거죠. 그건 우리 사회가 이 친구들을 구조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일종의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활복지개발원이라서 이제 자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보통 20%에서 30%까지가 경계선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고아원이란 말 그런 말 안 쓰고 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보육시설도 거의 20% 30% 되는 친구들이 경계선이라고 그래요. 특별하게 이 친구들만 거기에 몰려 있는 이유가 있겠죠.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습적으로 자극을 해주지 못한다든지 또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배제된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심각하게 느낀 거는 최근에 어떤 시설에 가서 이제 미혼모 시설에 가서 그분들한테 이제 얘기했는데 자기네 시설에는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70% 가까이가 경계선 지능인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야만적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법이 굉장히 필요하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기본법이 잘 갖춰주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고, 사실 그러한 우리의 여유가 우리 삶을 좀 더 나은,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저희가 이 법상을 보면은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를 주는 게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라든지 복지부를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자녀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복지의 영역에서 보호 고용의 이름 아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자리에서 일을 하게끔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법에 분명히 이 친구들의 직업 재활 및 또는 직업 훈련 및 고용 서비스에 관련된 문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법에 명시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저희 부처에서 별로 제 이런 의견을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물론 짧지만 경계선 청년들은 그 최중증의 발달 지적 청년들하고는 달라요, 결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조금만 뭔가 지원을 해주면 할 수도 있어요. 전 그 가능성도 봤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보람쌤입니다. 네, 2인 3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사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거치게 되는 유튜브 채널의 인사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채널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은 저에게 유튜버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요 16년차 특수교사고요. 학교 현장에서 느린 학습자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현장 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부모 교육, 교사 연수, 종사자 교육, 기관 자문, 책 집필, 대충 강연, 지금 아까 전에 그 교육부에서 나온 그 14개의 시도 중에요. 11개 시도 그리고 80% 이상의 지자체에 가서 부모님들과 아이들 그리고 거기에 종사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활동하고 오늘도 조퇴하고 왔거든요. 네, 아이들 놓고 조퇴하고 달려왔는데 다행히 수요일 날 오후에 수업이 없는 시간에 잡아주셔서 그나마 올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입양을 통해 만난 사랑하는 막내딸 러블린으로 인해서 오게 됐습니다. 사실 러블린을 입양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러블린이 경계선 지능인입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경계선 지능인 아이를 입양했나 보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현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 우리 아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속상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살 때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순간 저는 좌절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죄책감이 들었고요. 막막했고요. 두려웠고요. 그리고 조급함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특수교사입니다. 1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특수교육 안에서 20년 이상의 이론적인 바탕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랑 상담하는 걸 즐겨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의 일이 되니까 그것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저는 학교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 현실들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교육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이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단어는요, 굉장히 미약한 표현입니다. 학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로 인해서 2차적인 정서적인 어려움, 경계선 지능인들이 필히 경험하게 되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그 차가운 현실을 사랑하는 막내딸 러블린이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홀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누군가도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대단하신 분들도, 국회의원분들도 자신의 자녀가 경계선 지능 혹은 느린 학습자로 진단되게 된다면 좌절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충격은 배가 됩니다. 저는 경계선 지능 아이의 아빠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러블린도 경계선 지능 당사자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과 그 가족들이 이러한 상황을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차가운 현실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과 그 가족의 삶이 나와 가까운, 아니 내가 겪게 될 상황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 제정은 이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교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요,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계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교사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경계선 지능 관련된 연수들을 선생님들 교육청을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선생님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왜 그러냐면 특수교사가 맡았으면 되는 일들을 이제는 스스로가 맡고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 수는 줄어들었는데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ADHD, 경계선 지능, 이와 관련돼서 정서적인 아픔까지 있는 친구들까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르치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인식이 아직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당황스럽거든요. 섣불리 이 아이들의 진단명을 이야기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선생님 보고용으로 나왔던 실태조사는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그저 거기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것으로 이 아이들이 진단된다면 그러면 놓쳐지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개념어가 등장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부모님들이 열심을 내셔서 반복하시면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근데 추상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학습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때부터 학습 격차가 본격적으로 커집니다. 학습의 어려움은 누적이 되면 학습의 무기력이 찾아오고 이거는 학교 적응의 문제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래 관계가 가장 중요해지는 사춘기 시절에 관계의 실패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 청년 대부분이 학교 안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학교 일탈, 그 상황들에 저희는 결과물만 보지만요. 그 결과물이 되기까지의 그 상황들을 주목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 법안이 왜 이렇게 시급한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방치됐을 때 이들은 2차적인 정서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우울과 무기력을 호소하게 됩니다. 대부분 평생교육과에서 이 조례들을 맡는데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미 심리적인 상처, 정서적인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몇 가지의 현수막이 붙어진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더욱 발생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교사인데요. 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가 열리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하나는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은둔, 이러한 실제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겪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현실적인 이야기,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쯤 되면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문제로 연결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으로 인해 사회적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되는 청년들은 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객관적인 지표상 고립은둔 위험군 청년은 12,105명이나 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예산은 1,341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활동가의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지 않고 사각지대에 방치해두게 되면 이 문제는 누적되어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다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아니 이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안으로 선제적인 이들을 지원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경계선지능인 자신들의 적절한 교육적 지원과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바르게 지원이 하게 된다면 이 친구들은 사회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조례에 지원과 보호라는 강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패러다임 시프트, 다른 방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적절하게 지원했을 때 우리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서 도와줘야 되는 아이들이 아니라 스스로 사회적 비용을 내면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제안 2가지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계선지능인 개발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법안을 잘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앞서서도 이야기한 내용들 중에 저희의 공통된 관심사는요, 기초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그 안에 경계선 친구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중에 많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개발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다하시려고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 분야에 관련돼서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는 그곳에서 이 아이들을 연구해 주시고 기초 연구가 쌓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더 적절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93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인 조례가. 그런데 대동소이합니다. 이때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이지만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연구를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생애 전체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발굴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 안에 지금에서도 교육부에서 발간한 내용들에 따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제별 소관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만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사회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부터 시작해서 고용부 또 법무부까지도 저희는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카탈루냐에서는요, 경계선지능인과 관련돼서 이러한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법무부부터 시작해서 고용부, 교육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아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힘든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세계적으로 경계선지능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곳에서 우리나라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과 홍콩, 일본은요, 너무나도 빠른 경제적인 성장을 거두면서 경쟁과
그 안에서 상처받는 이들을 돌보는 그 힘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요, 네, 손상의 개념에서 지원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카탈루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독일과 우리나라는 법안 안에 이 아이들을 명시해야만 지원이 됩니다. 탈락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죠.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은요, 경계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계를 만들어서 안전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한 시작점이 지금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러블린이 경계선진흥인이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진 이론과 전문적인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러블린을 드라마틱하게 성장시켜 보겠다고요. 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 때 이 아이들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러블린이 학교에서 뾰족한 말을 하는 친구들 때문에 울면서 옵니다. 아이가 등교하는데 아빠로서 친구랑 같이 등교했으면 좋겠는데 등교하자고 용기 내서 얘기했는데 저기 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는 아이의 밝은 모습만 있기 때문에 다들 모르시지만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바깥으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도록 말이죠. 교사로서 공감대와 문제의식으로 교사에게 소진되지 않으면서 지원하는 법을 연수하고 부모를 만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위로하고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유튜브를 통해 대중 강연을 통해 이야기하면서 있습니다. 효과가 있냐고요? 아니요. 생각보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보다 더 차갑고 쉽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멀어 보이고 답답하고 조급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여전히 가야 되는 것은 먼저 아빠가 이 차가운 바람을 맞고 가면 내 뒤에 더 러블리는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아빠가 먼저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20살이 되는 해의 러블리는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도 있겠죠. 저는 입양아이기 때문에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는 베이비박스에서 차가운 아이들을 받아내셨던 한 분도 계시고요. 지금 그룹홈 안에서도 그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인생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거지만 주어진 인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경계선진흥인을 위한 지원 법안을 위해서 이 아이들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지금 당장 지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당진에서 온 경계선진흥 20대 청년 당사자 이창갑입니다. 앞서 시간 관계상 그 앞에 많이 소비됐기 때문에 네네, 5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경계선진흥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자립도 중요하고 하지만 조금 당사자에서 바라보는 경계선진흥 시장의 시선을 말씀드리려고 토론문을 적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그 경계선진흥을 언제 알게 됐는지 말씀드리자고 하면 2017년 여름 군대를 가기 위한 그 군병역 판정 검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이라는 시간을 차마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경계선진흥인을 알고 방황을 한 채 대학을 보내고 휴학도 하고 다시 복학하고 다니고 사회복무요원을 하기 위해 3학년이 끝나고 고향에 내려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 사회복무를 하면서 반복되는 복무 생활이 직장 생활이라 생각하면서 조금 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저에 대한 경계선진흥을 방황을 조금 끝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방황도 지나갈 찰나 저 스스로 찾고 그 당시 서울에서 조례를 시작하고 딱 시작할 때쯤에 아마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가 몇 개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당진시
그러니까 경계선 진흥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경계선 진흥들이 있을까 생각하고 경계선 진흥 아동, 경계선 진흥 청년이 있는지 생각하고 조금 스스로부터 생각을 하고 활동을 시작해 지금에 이르러 경계선 진흥 시장을 리서치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당사자로서 제가 살고 있는 그 당진시의 경계선 진흥에 인식이 생기고 정책 수립에 앞장서고 당사자로서 기회가 스스로 되고 제가 살고 있는 당진시의 그 경계선 진흥 실태 및 경계선 평생 욕구 조사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만들어갔습니다. 이와 바탕으로 저는 그 경계선 진흥 시장의 시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서울을 시작으로 지금 경계선 진흥 관련한 조례가 있지만 전국 단위로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경계선 진흥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경계선 진흥에 대한 법률도 없을 뿐더러 조례가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생긴 조례마저도 평생 교육에 한계가 있고 교육을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에 법률도 문제이지만 법률이 더욱 없을 때가 그러니까 제도가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무방비 상태 무방비 상태이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비상식이 돼서 약간 경계선 진흥 당사자의 무방비 상태가 스스로가 무방비 상태가 조금 제약을 조금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같고 스스로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런 무방비 실태에 어느 역대 정부에서 경계선 진흥임에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윤석열 정부이고 윤석열 정부의 첫 시작을 높게 평가한 나머지 정부 차원에서의 실태 조사가 시작한 만큼 현장에서 그 사례 관리와 현장의 소리와 현장의 신뢰 있게 그러니까 국내에 아직 전문가라고 하고는 약간 많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경계선 진흥 시장의 무방비 상태에서 잡아주기를 약간 기대하고 그 바라보는 시선이자 저의 의견이고 소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나경원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108명의 의원님들이 경계선 진흥을 알고 그러니까 정부도 그 나섰지만 함께 정부와 앞으로 정책과 방안이 잘 되려면 108명의 의원들이 깊이 있게 의논하여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민주당과 잘 협의를 하여 조금이나마 사회에서 어려움을 조금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당 대표에서 그 의장님이 오셨지만 의장님도 한동훈 대표님과 목소리가 잘 전달되고 경계선 진흥을 리서치하여 고위 당직자들과 깊이 나눠 그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고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와 잘 협의를 하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함께에는 국민의 힘이 되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시선과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